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는 남자 안시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저번 강의부터 의사표시가 관한 문제를 풀어보고 있죠. 자, 우리가 저번 강의 때 의사표시가 관한 대표 사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에서 최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문제를 보시죠. 자, 1번입니다. 23회 기출문제네요.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와 달랐다는 말은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을에게 기부했어요. 그럼 꽁꼬로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률적 용어는 뭐죠? 증여죠. 증여는 뭐죠? 계약이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X,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하죠.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자, 기부는 증여죠. 증여는 계약이니까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위 표시가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X예요. 일단 서로 이것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질문은 앞뒤로 다 틀렸네요.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이 악의가 증명되어 X 토지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따라서 갑이 소유권이 회복했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손해배상의 원인이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겠죠. 근데 만약에 무효라면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또 이것이 불법행위가 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2번,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부렸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악이어도 무효고 과실이 있어도 무효니까 을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죠. 그럼 병은 우리가 제3자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X 토지 소유권이 여전히 갑에게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자, 이 문제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2번입니다. 비진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일단 대출 절차상 편의로 명의를 빌려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좋은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두 번째,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이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건 아니고 시각, 관점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 제가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문제 풀 때는 외우는 게 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긴 합니다. 따라서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이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3번 조심하시는데,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다만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매매 계약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이고 거기다가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요. 유효하다. 맞는 질문. 4번입니다.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사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따라서 4번 사직의 의사 없는 사기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하나 추가할 것은 사용자가 지시했잖아요. 상대방이 악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효인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이 뭐하죠? 유효하죠. 자,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얘기고요.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다만 통정어의 표시로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란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죠. 자, 1번 개념이죠. 자, 진이란 뭐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표의자의 의사다, 생각이다. 따라서 강박으로 인해서 재산을 증여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앞뒤가 뒤바뀌게 되면 틀리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거든요. 따라서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면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자, 취소란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예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인 거죠. 3번입니다. 자, 대리행위인데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죠.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거든요. 따라서 한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의사표시가 불치됐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무효인 경우 법률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3번. 자, 5번. 자, 통정어휘표의 차이점은 뭐예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혼자 하는 거짓말이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에서 하는 거짓말이 뭐가 되는 거죠? 통정허위표시가 되니까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맞는 지문이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죠. 자, 일단 제3자라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제3자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되려면 새로워야 돼요.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로서 보호가 되겠지만 통정허위 표시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제3자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3자가 되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므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인 거죠. 따라 1번 보시면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가압류했냐면 가장 전세권 설정 후에 가압류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죠. 3번부터 볼까요?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언제 설정받았습니까? 가장 양수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4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았어요. 언제 격려받았습니까? 가장 양수 후에 격려받았으니까 새로우니까 제3자겠죠. 5번 가장 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언제 가압류했습니까? 가장 행위 후겠죠. 따라서 2번을 제외하고는 다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부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압류한 자, 저당권 설정한 자, 가등기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새로워야지만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져야지만 제3자인 것이고 만약 이 사람들이 통정허위 표시 전에 가압류했거나 가등기를 했거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제3자가 아니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죠. 이 수익자 제3자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래요. 자, 보세요. 기억.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언제 가압류했습니까? 통정허위 표시 후. 야, 새롭네요. 제3자입니다. 니은 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언제 저당권 설정받았습니까? 통정허위 표시 후죠. 새로우니까 뭐가 돼요? 제3자죠. 자, 디귿 리을은 아니에요. 자,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은 말 그대로 본인입니다. 제3자 아닌 거죠. 리을번 또 나왔네요. 통정허위 표시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지 않아서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기역 니은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31회 문제고 작년도 문제입니다. 1번 가장채권을 가압류했어요. 그럼 언제 가압류했습니까? 가장채권이 설정된 후겠죠. 2번 가장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언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까? 가장전세권 설정 후겠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전 채무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채권이 먼저 발생해야 가장양도하겠죠. 그 말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시기는 가장양도 전에 돈을 빌린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물론 이 사람도 가장채권 행위 후에 선임된 사람이니까 새로운 사람으로서 제3자가 되고요. 5번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보증채무를 이행했습니까? 가장채무가 설정된 후에 보증채무를 이행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이게 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맹점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가, 이 중요하죠? 모르는 병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 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이것도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본 기본 사례와 똑같으니까 잠깐 좀 보면은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통정한 허위 매매죠. 다시 말하면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갑이 을에게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자, 이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뭐예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약속한 대로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오늘도 계약 내용대로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죠? 매매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무효는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을이 자기가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으므로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이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라고 했죠? 따라서 병은 선입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 제3자 병은 선임을 추정받는다.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병 스스로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갑이 병이 악임을 증명해야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병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통정허위 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통정허위 표시가 뭐냐? 진위와 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죠. 따라서 1번.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가 하나여 상대방과 합의, 짜고 통정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자, 저번 강의 대표유저 때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통정허위 표시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 사해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는 채무자의 통정허위 표시를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2번.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3번. 자, 3번은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런 거죠. 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물론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입니다. 근데 이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여기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매매는 무효라도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의 등기도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러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껏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은닉행 개념도 가끔 지문은 잘 나오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따라서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정했어요. 그러면 이 가장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고 증여는 유효인데 은닉행이라고 하니까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통정어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어휘 표시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우리 민법은 항상 예외 없이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따진다 이러면 무조건 맞는 거고, 형식적으로 따진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통정어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파산관제인도 제3자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으니까 5번은 맞는 지문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갑은 자신의 X토를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고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죠. 따라서 증여가 유효하니까 등기도 뭐예요?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을은 X토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죠. 그러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겠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통정어휘 표시입니다.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은닉행위죠. 유효하죠. 증여 계약은 유효이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요. 제3자 병도 선악불문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을 가지니까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1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왜냐 어차피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따라서 다 맞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리할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골치 아파했던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